안녕하십니까. 우파닷컴 최인식입니다. 오늘 일요일 오후인데요. 오늘 귀한 손님을 모시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정치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소개하시죠. 네, 저는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입니다. 좀 별칭이라 그럴까요? 별칭이 좌파 가해 교사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조선일보 월간조선 기자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더만은 이제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으로서 뭘 했는지, 그리고 어떤 거를 생산하는지, 누구를 만나가지고 제가 경제방역에 대해가지고 이제 슬퍼하고 토론을 했는지 이 얘기를 쭉 듣더만은 문재인, 지금 김부겸, 송영길, 유시민 등 이름이 쫙 나오니까 좌파 가해교사였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되네요. 좌파 가해교사라는 게, 명예스러운 이름인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만은, 저는 우파닷컴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파닷컴은,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거를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둔 것보다,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의 전통과 가치가 송두리째 부정되고 역사가 부정되는 이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변한다. 대한민국 우파. 그래서 우파닷컴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특별히 좌우 개념으로 무슨 투쟁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름이 우파닷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 물으면 어땠습니까? 어쨌든 저는 오늘 여기 첫 출연인데. 그래요. 자주 출연하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우파 과외교사라는 혹시 별명을 얻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좀 과외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파 쪽에서는 이 머리 큰 사람들이, 저하고 만나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이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가지고 깊은 대화를 나눠본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우파닷컴의 이 토크를 통해서 소장님이 좀 그런 경제 방역에 관해서 좀 해안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라고요. 해안이 있다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상이 우리 정치 현실이 정말 엽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준석 돌풍, 물론 저는 그 돌풍이 발언이 어떻게 되었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 지금 저도 어지럽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먼저 좀 소장님께서 현상을 좀 한번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4.15 총선 직후부터 이 한국 정치의 어떤 좀 대대적인 변화와 개혁, 특히 보수 정당의 보수 진영과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어떤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에너지들이 마그마처럼 들끓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규재 주필하고 김대호하고 유석준 교수 등이 원래 이제 자유책임 시민정당을 창당하자고 제안을 했고, 나중에 이게 이제 개혁장애 연합을 거쳐서 자유민주당으로 이제 돼가지고, 그렇죠. 정규재는 이제 부산시장 후보로 나섰고, 저는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지 않습니까? 정규재는 본선까지 뛰어가지고, 참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득표를 얻었고, 저는 에너지가 모이지가 않았어요. 에너지가, 분명히 어떤 변화와 개혁의 어떤 에너지들은 들끓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저를 향해서 모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준석 현상 같은 현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사실 이렇게 한번 폭발을 한 건데 폭발을 해야 될 시점이 왔어요. 사실 우리 기성 정치가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에너지는 있고 뭔가 이게 분출하려고 하는데 저는 자유민주당과 정규재 김대호가 그 분출구가 돼가지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새로운 인물, 대한정당으로 떠오르는 건데 그 에너지는 저희를 통해서 분출되지 않았습니다.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에너지가 분출할 건데 사실은 이 분출 구멍 치고는요 상당히 후진 구멍이거든요. 근데 딱 10여 년 전에 이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안철수 현상이라고.
근데 안철수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렇죠. V3 안철수 바이러스 그렇습니다. 연구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청춘 콘서트.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이도 그 당시 이제 그렇죠. 한 50 전후가 됐잖아요. 네. 나름대로 이제 이것이 그럴듯한 구멍 분출구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준석 쪽에서 분출을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 아마 이준석 스스로도 아마 자기 생각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준석은 뭐냐면 개인적인 성공 스토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좋은 운동을 했나, 아니면 좋은 기업체를 일궜나, 좋은 책을 냈나, 좋은 담론을 갖다가 내세웠나, 아무것도 사실은 없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어떤 직장 생활도 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2030들의 어떤 애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그런데 저는 이런 출구를 통해 가지고 분출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저는 현실로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왜? 다른 좋은 구멍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쪽 구멍으로 분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제가 참 놀랐고, 이 충격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건 뭐냐.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우파 보수 진영에 더구나 이 현상이 정의당이나 민주당의 변방에서 일어났다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를 책임지고 있는 정당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이 보수 정당의 정통 보수 정당에 정의당의 청년이 와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칠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한 386의 사상혁명 또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라는 책, 그 다음에 7공화국이 온다. 어쨌든 이 대한민국이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걸 갖다가 규명한 책을 한 20권 가까이 그렇죠. 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586 운동권의 어떤 화석화된 586 운동권하고 오랫동안 제가 투쟁을 갖다 해왔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투쟁을 하고 책을 쓰고 토론을 갖다 해왔던 사람으로서는요. 이준석은 제가 볼 때 586 운동권의 아바타적 성격이 강합니다. 왜? 그렇죠. 철학, 가치, 역사, 현실인식 등이 586 운동권의 약간 젊은 얼굴로 나타난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지긋지긋한 586 운동권을 갖다가 밀어낼 영웅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이 현상이 자기의 성과나 노력, 실질적인 자기의 실력으로 이것을 그렇게 다져진 게 아니고 어느 보이지 않는 그 대중 그 매체, 매체들 이 매체들이 앞장서고 또 당내에서 일부 세력이 앞장세워서 이 이준석이라는 이런 그 얼굴을 통해서 새로운 그 혁명적 변혁을 꾀하고 유도하고 있는데 이 대중들은 지금 묻어가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런 측면은 당연히 있고요. 모든 변화에는 어쨌든 뭔가를 갖다가 이 기획을 갖다가 하고 또는 공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언론하고 일부 언론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야구하고 그거 다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여태까지 그러면은 그 이준석보다도 훨씬 빼어난 어떤 이 식견을 갖고 그 다음에 훨씬 감동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는 30대 중후반을 내가 꽤 많이 압니다. 그렇죠. 40대 초중반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시죠.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동일한 어떤 언론 작업하고 뭐 이런 당내에서 작업을 했으면 됐나?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요. 이게 이제 결국은 뭔가 이제 어떤 임계점을 갖다가 지나가지고 막 분출구를 찾고 있던 차에 이게 이준석을 통해서 이제 분출을 갖다가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은 잘 운용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돼서 수많은 빛을 밝히지만은 잘못 운용하면은 이게 이제 그냥 뭐 폭발해가지고요. 수많은 사람을 갖다가 상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준석 현상을 보면서, 이게 그러면은 보수 자유 우파 정당의 이 아주 이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냐. 아마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마 요 생각을 갖다 할 텐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여기에 대해 뭘 걱정하느냐면, 지금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는 언론하고 네네. 그 밖에 있는 세력들 있잖아요. 이거는 보수 세력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네네네. 저는 이것이 보수 괴멸을 획책하는 거대한 그런 음모에서 저는 비롯된 게 아니냐 하는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그건 무엇을 말하냐. 네네. 이준석이 내세운 정책이나, 자, 자기가 살아온 성과도 내놓을 게 없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비전이 있느냐. 결국은 고작 들고 나온다는 게 세대부여체에다면 세대론. 이 세대론, 이준석이가 들고 나온 세대론, 이거에 관해서 좀 소장이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자기 콘텐츠 깡통임을 증명을 하는 건데, 이게. 세대론은 딴 거 아닙니다. 저희 그 586들도요. 우리가 세대론 가지고 1980년대 말에요. 북한이 그 당시에 우리 이제 82학번, 83학번, 84학번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새세대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북에서 붙여준 거예요. 북에서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매번 그 변혁을 때가 올 때마다 북한에서 그런 그 명칭을 붙여주잖아요. 아니요, 북한에서도 붙였고요. 그 다음에 뭐 내부적으로도 그때 저희가 이제 386, 저 63년생인데 그때 이제 386도 이제 사실 세대론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아마 100년 뒤에도 아마 이럴 콘텐츠가 없는 정치가 계속되면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후천적인 타고난 형질이 있잖아요. 근데 이 노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뭐, 대화 토론을 통해가지고,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합리적 핵심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통합도 하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근데 세대론. 아니,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은, 나이를 갖다가, 10살, 20살을 갖다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성. 그 다음에 타고난 출신 지역. 그렇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타고난 계층이겠지. 그렇습니다. 이거 생내적인 거거든요. 이런 거를 가지고 말입니다.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거는 사실은 가장 후진 형태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 안에 내용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때가 되면 나타나는 그 각설이 타령 같은 건데. 그것도 이 각설이 타령 중에서도 빈 깡통을 때리는 각설이 타령 같은 그렇죠. 거거든요. 내용이 없으니까 이게. 그래서 영상에다가 아예 그 카피를 썼습니다. 그렇습니까? 카피를. 그러면은 그 원작자는 저 김대웅하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이제 참 이거 제1야당의 당 대표 선거에서 나오는 세대 교체를 들고 나왔고, 정책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데 너무 보잘 것 없지만, 또 아무리 정치가 시원찮지만, 정치인 시험론을 들고 나왔어요. 세대론 정치인 시험론. 저는요. 거기까지도 모아서 좀 한번. 제가 4.1 이전 연구소 초기 한 15년 전쯤에, 정치인들,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 밑에 어떤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가방 못지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의 가방 못지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공천을 받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의원들이 보통 평균적인 어떤 그 지성과 덕성의 수준이 보통 시민들보다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우리 많이 나눴어요. 그때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렇죠. 기본 어떤 시험 치면 어떠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15년 그렇죠. 전에.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를 했고 정당이란 근본적으로 항상 교육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입니다. 아주 정당을 하도 기형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원 주권주의가 이제 그 관철이 되고, 그 다음에 정당은 기본적으로 교육, 토론, 일상활동이 일어나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항상 교육하고, 정당은 연구원이 다 있고, 연구소가 있고, 교육원이 있고,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서 말입니다. 어떤, 지역의 어떤 현안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정당에서 원래 토론을 갖다가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에 있잖아요. 정책과 사업들을 딱 펼쳐놓고 나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할래 말래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래 다 토론거리입니다. 사실은. 원래 그 정당에서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상이거든요. 우리는 뭐냐면요. 그런 거를 갖다 경험을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니, 이제 정상을 잊어버린 거예요. 정상은요, 네. 이게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 그 다음에 당의 어떤 당내 민주주의를 갖다가 활성화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교육이 일어나고 토론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상활동이 일어나는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제 검증이 되고 교육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아니, 모든 선진정당은 사실은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하도 기형이 되다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게 이 기형을 해결하는 방식조차도 까먹어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시험론이거든요. 길을 잃어버린 거죠. 아니, 그 다음에요. 이준석 같이 솔직히 말해서 시험 하나 잘 치는 재주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준석의 모든 스토리는요, 시험 잘 쳐서 만들어진 스토리입니다, 사실은. 예. 저도 서울대학교를 갔다 나왔고, 왕년에 시험을 갔다가. 시험이라면 이준석은 서울대학 나온 건 아닙니다. 뭐, 그래도 제가 쳐줍니다. 어쨌든요, 서울대학교를 다니면서 정말로 시험 하나 잘 치는 선수들을 갖다가 무수히 많이 봤잖아요. 그런 애들 다 모아놨으니까. 예. 아니, 우리 때는요, 그게 그냥 연대 고대로 해외 유학으로 빠지지 않고 몽땅 서울대로 다 모였습니다. 예. 아니, 그 속에서 저는 뭐냐면은, 이 인간도 이게 정말로 시험 잘 보는 재주도 정말 많은 재주 중에 하나일 뿐이구나. 정말로 이거 별거 아닌 재주도 하는 걸 제가 절감을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철이 든 거예요, 사실은. 네. 이게 정말로 제가 잘하는 거는 시험 하나 잘 보는 재주밖에 없다. 네. 그리고 다른 그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무슨 예술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훌륭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저희가 절감하면서 정말로 이제 벼가 익으니까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준석은 말입니다. 나이 36이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험 하나 잘 보는 재주 하나 갖고 있는 놈이 네. 시험을 가지고 정치인을 갖다가 뭐 이렇게 기초적인 네. 선발을 하겠다고 그냥 하는 것 자체가 정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까지도 재단하고 규정 짓고 지금 나와서 이게 보통 위험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념과 정체성 면에서 이건 그래서 제가 그 우파 진성당원운동 국민의힘 전국연대를 제가 지금 주동식 대표하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예. 전국연대. 예, 전국연대에서. 청년 멤버시구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연대에서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성에 네네. 관해서 네네.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우리 당원들에게 지금 이걸 위험을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갖다가 네. 대량으로 보냈구나. 네, 제가 문자를 보낸 겁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고 당원들에게. 저 당원은 아닙니다만, 그 DB에 들어있으니까 저한테도 문자 날아왔네. 근데 이제 잘 봤어요. 잘 만들었던데? 예, 그래서 지금, 세대론. 네. 그리고 시험론. 네, 시험론. 그 다음에 이 정체성에 관해서, 이 사람의 정체성이 도대체 이념적 정체성 스탠스가 어디냐. 이걸 심각하게 위험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정의당에 가 있으면 맞을 사람이, 이 사람의 행적으로 봤을 때. 4.3 그 발언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4.3도 그렇고, 5.18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5.18은 어차피 민주화로 다 규정이 되었고 법까지 제정돼 있잖아요. 굳이 자기가 가서 관계에 가서 그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고 그 책임도 없는 사람이야. 또 4.3 문제뿐만 아니라 탄핵 문제요. 이 탄핵 문제는 지금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걸 우리는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굳이 나가서 그것도 대구에 가가지고 이 탄핵은 정당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상처에 소금을 한 바가지 부순 것이거든요. 우리 우파 그렇습니다. 우파 보수 세력에게는 좌익이나 우파 괴멸을 꾀하는 보수 괴멸을 꾀하는 세력에게는 시원한 사이다가 됐을 겁니다. 제가요. 예. 탄핵 문제는 예. 얘기가 좀 길게 해야 되니까 먼저 간단하게 4.3 문제를 예.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본 적이 사실은 제주도입니다. 제가 이제, 저는 제주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부모님 둘 다가 이제 제주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제 부모님의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 산소가 한라산 산록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제 들어갈 자리도 지금 한라산 산록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자주 가시는군요. 예, 그리고 제 조상으로부터 한 350년 전
300년 전부터 살던 집터가 있고 그 집터를 우리 그 형제들이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 집터가 이제 신촌리 2018-1번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집이 2016번지인데 신촌리 2016 신촌리 2016번지가 바로 이덕구 4.3 때 유격 대장 이 집이에요. 야, 이 유명한 이덕구인데. 아니 사실은요 김달삼은 나중에 튀었고요 저기 실제로 이덕구가 그렇죠. 사실은 다 끌고 나갔고 아버지가 신촌 초등학교죠. 그러니까 신초등 4배인데 그때 이제 초등학교 선생이었고 얼굴이 박박 긁어가지고 그때 뭐 덕구덕구 이덕구 박박 긁은 이덕구 이 노래를 갖다가 그렇게 부르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도 이 4.3 때 사실은 죽을 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까운 친척, 8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김달삼의 유격 때 아주 초기 멤버예요. 정치 소조 있잖아요. 한 20명도 안 됐던 시절에. 그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사형장까지 끌려갔다가 하여튼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지고 제주경찰서에 형사로 투신해가지고 해서 이제 퇴직하고 나서 이제 저하고 이제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권을 갖다 했으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4.3은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집안 있잖아요. 아버지 형제들이 보면은 집안 한 가지 전체가 전부 그때 4.3 때 죽거나 일본으로 튀어가지고 오사카를 거쳐가지고 만경보공 타고 그 다음에 지금 북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4.3에 대해서 일찍부터 수많은 얘기를 갖다가 들었고 당연히 그렇죠. 제가 공부를 갖다가 쭉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자 처음에는요 이 4.3은요 1977년인가 78년에 그때 이제 장비에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촌 학살이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소재가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때까지는 뭐냐면요. 즉, 7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를 갖다 거쳐가지고 일관되게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는 그냥 억울한 희생자들, 억울한 언론들이 있으니까. 좀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폭도를 했거나, 이건 대부분 안 했으니, 억울한 희생자들은. 구제를 하자. 그건 뭐 다 동의하는 거. 다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다. 그 다음에 억울한 원혼들 달래주자. 그 자식들의 어떤 불이익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원래는 문과를 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도 이제 뭐냐면은 바로 연자제를 의식해가지고 아버지가 저한테 강하게 이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공대를 나왔는데, 이제 그런 불이익들을 갖다가 이제 없애주자. 요런 거였어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요, 우리가 사실 전부 있지 않습니까? 다 그 박수를 쳤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다 정리가 됐고, 이게 4.3은 폭동이었고, 맞습니다. 했는데 북에서 지령을 받고 일으킨 폭동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억울한 희생자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됐던 겁니다.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저는요, 옛날에 우리 이 김달삼하고 정치 소조를 갖다 같이 해서 유격대를 갖다가 한 그분을 제가 운동권 물이 조금 덜 빠진 시절에 90년대 한 중반쯤 만났을 때는요, 그때는 뭐냐면은 이 4.3 항쟁입니다. 민주항쟁. 뭐 이런 어떤 느낌이 있었거든요. 다 동경심을 좀 갖고 있었죠. 사실 4.3의 실체와 본질을 오히려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한라산이라는 그 노래들이 있었어요. 이산화가 쓴. 그건 완전히 어떤 이 반제투쟁이고요. 말 그대로 문재인의 말대로 무슨 꿈을 꾸는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아저씨 뻘인데 그분이 그랬습니다. 4.3 폭동이다. 폭동이죠. 법으로도 폭동입니다. 자기가 그 현장 당사자였으니까. 근데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게 지금 뒤집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동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을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아주 반역적인 어떤 행위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지금 뭐냐면은 이상하게 바뀐 게요, 억울한 희생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명예를 갖다가 회복을 해주자. 억울한 원혼을 달래주자. 이런 거였어요, 이게. 다만, 과잉 진압의 문제를 갖다가 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요, 진압 자체를
그걸 국가폭력으로 지금 폭력으로 지금 규정하고 규정하는 국방장관과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경찰청장을 국가폭력의 그 상징인 것처럼 요번에 완전 그걸 확인시켰거든요. 아니 전 이런 식으로 따지면요. 미군이 말입니다. 일본의 원자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죠? 수많은 양민들이 죽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요, 미국 보고, 미국 국방장관, 미국 대통령 보고, 사과해라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아니, 본질은요, 어쨌든, 태평양 전쟁의 본질이 뭡니까? 그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4.3의 어떤 그것도 본질은요, 남한의 어떤 남한만의 단독 선거 있잖아요. 예,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거였고, 그때 습격을 갖다가 한 대상자들이 선거 관리 요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끝나고 북에 가서 김달삼이하고는 거대한 상을 받고 아주 포상을 받았어요. 제주 4.3 사건. 그리고 이 제주 4.3에 관해서는 움직일 수 없는 반역 폭동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왜 그 희생자의 원혼을 달래고 적절한 그 위로가 돼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걸 제주 4.3 사건을 마치 대한민국 국가폭력이라고 대통령이 나온 걸 이걸 동의 못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4.3 폄훼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준석이가 가서 4.3에 관해서 이런 진중한 공인이 없이 말이에요. 이거 그야말로 어린애 같은 행동을 했거든요. 이거는요, 이준석이 4.3을 폄훼를 했다고 문재인을 갖다가 만약에 공격했으면 말이 됩니다. 그럼요, 4.3, 예. 4.3의 본질을 갖다가 뒤틀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런데 이게 이준석이 문재인 식의 정의랑 식, 그 화석화된 586 운동권적인 시각으로 4.3을 바라본다는데 그렇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자, 있는 거예요. 이 역사관은 반드시 검증해야 되고요. 이 역사관을 가진 이준석이가 보수당의 대표가 된다는 것. 저는 노골적으로 이건 더 안 된다. 이건 공개적으로 이거는 반대 운동을 해야 되고 당원에게 하려고 지금 곧 기자회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게 색깔론이요, 이게? 이건 색깔론이 거꾸로 말입니다. 지금 하는 게 4.3의 본질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4.3을 폄훼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일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역사에 대한 이거는 완전한 생무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뭐냐면 스스로 화석화된 586 운동권의 어떤 아바타임을 갖다가 자인하는 거나 다름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우리가 당에서 진성당원 운동에서도 사상 검증을 해야 된다. 이번 선거에서 이준석이 이런 사상을 가진 이준석이가 당 대표가 된다면 괴멸뿐만 아니라 어떠한 앞으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연에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밖에서 보수 괴멸을 꾀하는 세력들이 획책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 당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탄핵 문제를 좀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탄핵 문제도 거기 가서 탄핵이 정당했다고 대구 가서 그 발언을 했죠. 아니 저는요 그 당시에 탄핵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왜? 온통 그 보수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수 언론들이 전부 그냥 다 앞장섰죠. 그 다음에 여권의 일각이 있지 않습니까? 일각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풀을 굉장히 협소하게 운영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95%가 어쨌든 어떤 통계이든 탄핵이 불가피하다. 네, 그때 이제 한 80%입니까? 80% 90%가 넘는 걸로 이제 저는 그렇게. 그 다음에 그 검찰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검사장이 박영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요. 검찰 공소장에요. 그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모를 그다음에 누굽니까? 그 경제수석한 놈 안종범 그 세 놈이 뭐 공모를 했다고 경찰 공소장에 적혀 있어요. 네. 아니 그렇게 된다 그러면요, 야 정말로 이게 박근혜가 정말로 나쁜 짓을 했구나, 탄핵당할 짓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자, 내가 이제
그때 잠깐 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그때 탄핵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다. 아,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세월이 흘러가지고요. 박근혜 그때 촛불에다가 기름을 들이부은 사건이 뭐냐면은요. 태블릿 PC.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 사기 문서로 드러났잖아요. 그 다음에 K스포츠하고 미러재단. 예. 바로 K스포츠하고 미러재단이 이게 이제 박근혜하고 최순실, 안종범의 공모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것도 다 보면 사기로 드러났거든요. 네. 자, 뒤에 말입니다. 중형을 받았던 그 말세필 있잖아요. 네. 말세필은 그때까지는 그게 크게 거론은 되진 않았습니다. 삼성은 그게 이제 말세필이 삼성이 좀 뇌물로 되어서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이제 형을 살고 있잖아요. 예,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공동지갑론, 경제공동체론, 그 다음 묵시적 청탁론으로 됐고요. 네. 이거는 뭐냐면 탄핵의 원인이 아니고 탄핵의 결과입니다. 이게 탄핵 받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형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법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탄핵의 사유가 4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나라가 뒤집히지 않았어요. 그때는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된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그러나 4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모두가 다 사기 탄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사기가 다 드러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하질 않았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헌법으로 보더라도 대통령은 외의 내한의 죄가 아니면 반역죄가 아니면 형사범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너무 순진해가지고 자기가 조사를 응해갔다고 그래가지고 서울지검장 이영렬인가 그때 그렇습니다. 이영렬입니다. 이영렬이가 그냥 공범으로 규정해버렸을 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검찰에 가서 올바른 조사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장도 헌법재판소에서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허술한 이런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깜빡 속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이 역사가 지나면 반드시 탄핵은 이건 무효가자는 역사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자, 내용하게 봅시다. 예컨대 말입니다. 경범죄를 저지른 자한테 3심을 해가지고 사형을 집행을 했어요. 그 죽은 사람 살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범죄를 아무리 3심을 거쳤다 하더라도 사형시킨 거에 대해 가지고는요. 그렇습니다. 잘못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억울함을 밝혀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면 피해보상해야 됩니다. 예. 자, 탄핵은요. 지금 법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미 다 밝혀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치 도의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치 전략이 있었죠. 정치 전략이 뭐냐면은 예. 박근혜를 갖다가 잘라버리고 목을 딱 쳐버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도덕적 보수 행세를 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반기문을 갖다가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은 친박 의원들은 스크랩 해버리고요. 그러니까 탈당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바른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도덕적인 보수야. 예. 그죠? 예. 품격 있는 보수야. 이 행세를 하면서 그 위에 반기문을 세워가지고 정권은 잡고 친박은 다 스크랩 처리하고 그렇죠. 이거였죠. 그렇죠. 자, 정치는요, 책임을 갖다가 자신들의 선의가 아니고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죽 써서 개존일 시켰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당신들의 의도가, 선한 의도가, 뭐 좀 있고, 선한 의도 요만큼 있고, 꼼수 이만큼 있어요. 예. 어쨌든 선한 의도 요만큼은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반기문 어떻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바른정당 어떻게 됐어요? 예. 지금, 그리고 더 나은 정당 됐습니까? 더 나은 나라가 됐습니까? 더 나은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책임져요! 그러니까 한심하죠. 한심해. 자, 그런데 이 이준석이라는 자는 이 탄핵에 관해서 지금 국민들을 향해서 이 탄핵이 정당했다고 지금도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식에. 지금 이준석은 역사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 3중, 4중, 5중으로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요. 네. 정치인은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의도가 좋았는데 결과가 나빴겠지, 그죠? 그 결과 나쁜 것에 대해서요. 일단은 뭐냐면은 사실은 석고대죄를 해야 됩니다. 탄핵을 밀어붙인 사람들. 그럼 탄핵에 대해가 소극적으로 방어했던 사람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방어한 사람은 나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소극적으로 방어를 갖다가 했던 사람들도 원내 투표했지 않습니까? 그 당의 구성원은 탄핵을 찬성했던 반대했던과 그 여부와 상관없이 정책 책임은 모두 다 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말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엉터리 어떤 판결을 했던 헌법재판소는 그것도 아마 내부 그다음에 사정이 있겠죠. 제가 볼 땐 무리한 기소를 했던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사람은요, 그때 태극기 들고 바깥에 나간 민초들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힘이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나머지 뭔가 이게 검찰이든 뭐 헌재든 뭐 그다음에 언론이든 그다음에 국회든 국회 안에 특히 어떤 여당이 있잖아요. 그건 이 탄핵에 대해서는 다 석고대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머리를 갖다가요 10번 찍을 놈이 있고 5번 찍을 놈은 있어요.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요 변함이 없거든요. 첫째 내가 책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때는 옛날에는 몰랐다 칩시다. 그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법리적, 절차적, 정치의학, 정치 전략적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라는 게 판명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갖다 인정하지 않으면 눈이 없거나 아니면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탄핵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야당의 대표로 됐을 때 이 야당은 어떤 야당이 될 거냐는 거예요. 역사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역사인식 그리고 말하는 여러 가지 그 경망스러운 이런 이 말솜씨 이게 완전 무슨 연예인 이게 무슨 그 예능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능쇼 실력으로 야당 대표를 하려고 지금 덤빈 꼴이란 말이에요. 정말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그 이준석에 대해 가지고는 아무도 별로 탄핵 책임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때 뺏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나이도 때문에 30대 초반밖에 안 됐잖아요. 아무도 묻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준석은요, 자기 책임이 가볍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불찰, 뭐 이런 거를 갖다 먼저 사실은 얘기하면서, 야, 우리 정말 다 잘못했다. 우리 정말 역사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대통령한테 미안하다. 자, 근데 앞으로 지금 미래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좀 단결하자. 내가 좀 이 한을 갖다가 내가 먼저 풀겠다. 근데 이준석은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이 지금 위험한 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준석이가 아무 책임이 없는 이 꽃을 하나 내놓고 탄핵의 역사적 모든 책임이 있는 자들이 그 뒤에 숨어서 이준석을 통해서 이 탄핵의 강을 이렇게 얽어무리고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끼어 팔기 전략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라고 하는 상품은요, 사람들이 볼 때 탄핵에 대한 책임 별로 묻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젊고 뭔가 좀 똑똑해 보이고야, 그리고 좀 패기도 좀 있어 보이고 당돌하고 하니까, 아이고, 그 밑에 그 합쳐서 18선이라 되는 인간들. 그래요. 아유, 저 사람보다 그래도 참 도토리 기적이지만 도토리 중에 좀 큰 도토리네 해가지고 그냥 그 찍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요 이거를 슬쩍 끼워 팔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새끼들이 그 탄핵의 어떤 책임을 갖다가 이준석에 대해 가지고 그냥 다 그렇습니다. 통해 가지고 풀어버리려고 그러는 건데 잘 보십시오. 그 문재인이 탈원전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탈원전 공약 보고 말입니다. 찍어놓으면 없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로 보고 찍었거든요. 근데 그거다가 탈원전을 설정 얹은 겁니다. 사실은. 탈원전이라고 이게 드러났으면 안 찍죠. 지금 그러니까, 찍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탄핵의 어떤 탄핵이 정당했다. 요 얘기에 대해 가지고 원래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자가 아니 그 엄청난 어떤 지금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요. 저는 탄핵력적 척결이라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탄핵은 정당했다가 제가 볼 때는 똑같이
이 보수자유 우파의 어떤 분열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이거 둘 다가 사실은. 그런데 그 이준석은 뭐냐면은 탄핵력적 척결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딱 정반대편에 서가지고 탄핵은 정당했다. 그러면은 반탄역적이 되겠죠, 그죠?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역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아바타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이 점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거는 유승민, 김무성 아바타입니다. 이 발언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탄핵의 문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누구는 책임이 더 있고 누구는 덜 있고 약간 물리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인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차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탄핵을 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 후에 탄핵을 하고 이 문재인 정권과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이렇게 따라서 그냥 그 문제를 넘어가고 지금 언젠가는 이 문제가 반드시 명확하게 가려질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적전분열해서 지금 이 폭정을 끝장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끼리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탄핵 문제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굳이 여기 가서 탄핵이 정당했다고 굳이 지 책임도 없고 저한테 묻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갖다 한 거는 정말 이걸 당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우파 국민들로 보수 진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상처에다 소금을 한 바가지 부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통합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통합을 향해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쐐기를 박아가지고 계속 그냥 데모치를 해가지고 틈을 벌리는 어떤 행위거든요, 이게. 아마 그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아마 속셈이 있지 않은가 다른 계산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 발언으로 인해가지고요, 이익을 볼 사람들은 바로 유승민, 김무성, 하태경 등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아니, 원래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게 또 그러면 또 윤석열하고도 연결을 시켜요. 윤석열이 탄핵 그 당시에 검사로서 무슨 일을 했지만 대부분의 우파 진영에서도요, 일부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불가론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석열이든 뭐든 탄핵이든 이제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이길 카드를 가져오라는 거거든. 그리고요, 엄밀히 따지면요, 지금은 뭐냐면 탄핵이 다 윤석열 책임으로 돼 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요, 그거는 이영렬 그 당시 서울지검장이 책임질 일이 있고요. 이분이 뭐냐면은, 공소장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공소장에서 그렇게. 근데 이제 그랬지. 그 다음에 박영수 특검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 박영수 특검에서 밑에서 하수인 노릇을 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책임져야 될 거는 뭐냐면은 나중에 탄핵 끝나고 난 뒤에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좀 더 오래 잡아놨습니다. 그때 동원됐던 게 이제 그 별건 수사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별건 수사 이런 건데 사실 이것도 문제는 맞습니다. 이것도 근데 문제는 다 관행이었거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 죽은 정권에 대해서는 또 가혹했거든요. 그렇죠. 이 역시도 비겁하다고 말하기에는요. 다 그냥 관행이고 거대한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참 이거를 또 그 책임을 갖다 개인한테 묻기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검사로서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해서 넘겨서 헌재에서 탄핵이 판결이 났고 그리고 와서 공소장이 올라오고 수사를 해서 좀 과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 우리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탄핵의 책임을 윤석열이한테 물어야 된다. 저는 그거는 그렇게 했다는 수는 없다. 그 이야기는. 엄밀히 따져야죠. 잘 따져보십시오. 그걸 자세히 뜯어보면은요, 이게 다 윤석열이 그 당시부터 검찰총장 아니었어요. 서울중앙지검장도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이 책임질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말당 소총수로서 쏴! 그렇습니다. 할 때 이제 한 두 방만 쏘면 되는데 세 방 쏜 죄 이런 건데 이게 참 이게 우리 어떤 사법 검찰 제도가 이게 선진화되면요
이제 아마 별건 수사, 표적 수사, 뭐 예컨대 네. 뭐 이런 것들 안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상권력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하고 좀 무디고, 네. 그 다음에 주건 권력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고 뭐 이런 관행들은 없어질 거예요. 네. 근데 시간은 몇십 년 걸릴 것 같고, 그 전 현실을 뜯어본다 그러면은, 윤석열이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는 뭐 바람직하지 않은 네. 어떤 처신을 한 거는 맞습니다만은, 이거는 기회주의적인 처신도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비겁한 처신은 아니에요. 네. 워낙 거대한 시스템인데 하나의 부품이었거든요. 이게 그렇죠. 부속품이었는데, 참 그 부속품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참 과도한 책임을 갖다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 탄핵은 정당했다라는 말로 해가지고 말입니다. 역시 뭐나 묻어갈라 그러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준석이 가서 대구에 가서 탄핵이 정당했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이 또 거기에 대해 탄핵 책임을 그렇게 심각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네네. 어쨌든 이 문재인 정권과 폭정을 정석이고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주자로서 네네. 범야권의 주자로서 유력한 주자잖아요. 네네. 그걸 다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네. 이걸 굳이 거기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도 없는 일을 한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저거 정말로 이 새끼가 네. 사악하고 네. 우리 사악한 게 말입니다. 네. 이 탄핵을 가지고 윤석열까지 끌어당겨가지고 김무성하고 유승민의 죄를 네. 갖다 씻어내려고 그러거든요. 그 씻어낸 어떤 죄 잉크가 네. 윤석열한테 이같이 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만히 아주 보면 나쁜 짓을 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도 탄핵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이 또 그렇게 탄핵에 대해서요. 네. 별로 책임이 그렇게 없습니다, 네. 사실은. 네. 탄핵에 대해서는. 그 그- 뒤에 네. 아주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하고, 그 다음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해가지고 그럼. 읽어내서 네. 뭐 중형받은 데다가 좀 더 그래요. 때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이 좀 있는데, 참 그거는 죽은 권력에 대해 가지고 이게 참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이는데 일개 검사가 사실은 털기가 그래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그건 알잖아요. 근데 윤석열이가 이제 그 권력의 어떤 명에 거역한 거는 엄청난 그렇죠. 인기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못하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가혹하게 별건 수사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공직선거법하고 특수활동비로 뭐 읽어낸 거는 윤석열이 아니든 그래. 그 누구든 아마 그 그렇죠. 자리에다가 꽂아 넣어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도로 사실은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핵 정당하고 윤석열하고는 이 관계 없는데 이거를 갖다 같이 엮어가지고 윤석열한테 기스를 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윤석이가 지금. 결국은 그런 거죠. 그렇게 됐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지금 오늘 소장님, 네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네네. 그 이준석 현상에 관해서 우리 제가 이제 우파닷컴 대표이지만 네네. 이 진성당원 운동 전국연대, 국민의힘 전국연대 제가 이제 공동으로 이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이제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되는 거는 우리 보수당은 우파 정당으로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네. 이 사람은 언행으로 봤을 때 언행에서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부터 투표가 시작되는데 네네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지금 당원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지금 사실 걱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무슨 방법을 좀 방책을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이고, 참, 제가, 아니, 정말로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준석의 어떤 히스토리와 메시지를 뜯어보면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어떤 묻지마 지지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래요. 우리 같은 어떤, 지금 이준석의 어떤 빈약한 어떤 콘텐츠에 관한 얘기나, 그 다음에 어떤 586의 아바타적인 어떤 그 역사 현실 인식들, 그 다음에 윤석열한테 치명적인 기스를 갖다가 내면서 유승민하고 김무성 등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어떤 아주 소화적 형태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로 이거는 이 국민의힘에 대한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이 사실은 들어요. 근데 아마 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냥 내세워가지고 송영길하고 탁 집에 세워놓고 문재인하고 영수회담 이런 아주 유치천란한 어떤 전혀 본질이 아닌 잠깐의 그 엔터테인먼트 소재 정도로 보는 거거든요. 정말로 원래 엔터테인먼트 정치인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준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 우파 정당을 어떻게 하고 뒤틀린 역사를 어떻게 바로잡고 완전히 어떤 죽어가는 나라를 어떻게 살릴까 이런 관점이 아니고 야 송영길하고 딱 세워놓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문재인하고 영수회담하는 폼 잡고 이러면서 이제 참 고소해하거나 박수치는 완전히 이거는 그냥 뭐 엔터테인먼트 시각에서 지금 정치를 갖다가 바라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이 매우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대로 가면요,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게 이제 당이 우파 분열되고, 이 당이 이게 제대로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정권 교체로부터 말입니다. 아마 가깝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마 2030이 환호하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잠깐 그 쾌감이 있잖아요. 쾌감은 짧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의 어떤 메시지와 사고방식의 어떤 그 폐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대단히 어떤 이 길고 강합니다. 짧은 쾌감을 즐기고 아주 길고 길고 강한 폐악을 갖다가 맛보겠다는 것 같은데, 참, 저로서는 참 이거를, 제 당원도 아닙니다만, 참으로 걱정이 된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마치면서 저는 젊은이들이 정치권에 이준석 같은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이준석이가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준석이 대한민국의 이 정말 복잡한 대한민국의 야당의 대표로서 이준석을 받아들일 준비는 아직 안 돼 있다. 그리고 본인도 그만큼 성숙된 그런 역량이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은 분명합니다. 이준석의 언행으로 봤을 때. 아무튼 당원 동기 여러분께서 이제 당원 동기 여러분이 이 두 손에 이제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준석으로 결정할 것이냐. 마지막 지금 아무리 언론이 선동을 하더라도 이번 당원들이 본투표에서 잘하면 그렇습니다. 당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우리 우파닷컴에서도 모든 역량을 지금 다 할 계획입니다.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꼭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장님 긴 시간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